대기 중에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고요. 이 CO2죠. 그게 해양으로 가게 되면 바다에 녹으면 뭐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같이 되고, 육상으로 가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식물의 몸집을 이루거나 토양의 유기물 같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탄소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갖다 연구하는 게 탄소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거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진호이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빙하고기후 연구실입니다.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이질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의 거동과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과거의 공기를 하기 위해서는 빙하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공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기 시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게 육상이나 해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상에 포집되어 있는 그런 유기물을 분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시료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동토나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 시료를 얻고, 현재의 공기는 남산이나 관악산 이런 데 올라가서 실제로 공기를 채집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이제 눈이 쌓여서 되죠. 그린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cm, 40cm씩 쌓이고요. 남극은 해안가는 1m 쌓이는 데도 있지만 내륙은 1년에 2cm, 3cm, 4cm 이 정도 쌓여요. 그러면 눈이 쌓일 때 눈송이 사이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깊이 50에서 100m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누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눈송이 사이의 공기 틈은 적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공기방울로 남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기가.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깊이 들어가도 보존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빙하 시추한다는데, 빙하를 이제 뚫어서 거기에 얼음 기둥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표층이 현재고 먼 과거가 더 깊은 데 있겠죠. 그래서 현재부터 과거까지의 공기를 쫙 순서대로 우리가 뽑아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왜 과거의 공기를 연구하냐 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긴 시간의 기록이 있어야지만 이 친구의 행동 방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거동을 이해하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만 기후 모델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동을 이해하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별도로 기체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상태의 질산염, 황산염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동위원소를 측정하게 되면 기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겨울철, 봄철에. 근데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중국에서 몇 % 왔는지 그걸 화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황동위 원소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거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인류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극에 갔어요. 딱 내렸는데 찬 공기가 딱 느껴지면서 사방에 둘러봐도 하얀 얼음밖에 없어요. 눈이나 얼음밖에 없는 그 세계.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 느끼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가. 아는 게 요만큼 생겼는데 모르는 건 또 10개 생겨요. 그러면 10개 중에 또 알려고 해서 또 하나 알아내면 모르는 건 또 10개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져서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생기니까. 새로운 연구 주제가 올 때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사실은 도전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원래 의도치 않았던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극에 처음 간 거는 2014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갔는데요. 장보기지 앞에 바다가 이제 보통 거기로 치면 초여름이죠. 11월 말 12월까지도 이렇게 얼어 있어요.
예, 특히 11월 말까지는 두께가 2m 이상으로 단단히 이제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바다가 온 걸 해빙이라고 부르죠. 이제 비행기가 그 위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활주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리면 거기서 기지에 가서 기지는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호텔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지에 머무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야영을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원하는 지점에 가는데 텐트를 치고서 몇 주 동안 있게 됩니다. 거기가 여름이지만 사실은 밤이 없어요. 거기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죠. 360도 돌아요. 다만 고도만 달라져요.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근데 거기 상대적으로 추울 때 밤이죠. 우리가 밤이라 보는 그때 영하 25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25도 텐트에서 이렇게 자게 되면 잘 때 이제 따뜻한 물을 이제 통에다 넣어갖고 껴안고 이제 자게 되는데 자다 보면 이제 추워서 깨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예. 거기서 저희가 뭔가 예상했던 게 있었고 실제로 관찰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계속 일을 했는데 거의 우리 예상했던 대로 거의 다 잘 나왔어요. 예.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거기서 많은 시료를 얻어가서 거기서 가져온 시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자료 논문도 내고 IPCC 같은 보고서에도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신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시면 과학자가 그 호기심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에 해결자가 되기도 하고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과학자가 자기만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알리고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하는 데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대중 상대로 뭐 책을 쓴다던가 뭐 강연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온실가스 농도 증가 때문이라고 하고 온실가스 농도 증가한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온실가스가 어떻게 고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 이해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 모델, 예측 모델 보시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요. 네. 그 다음에 그거와 또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도 오차가 굉장히 커요. 예, 그만큼 과학적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기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AGU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 지구물리학회 간 적 있었는데 어떤 강연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빙하학자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장이 뭐냐면 빙하를 알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빙하를 잘 이해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후변화,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바다에서의 변화 이런 정보까지도 모두 지금 알 수 있는 게 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화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물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동안 화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혹시 빙하의 거동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빙하를 화학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과거 기후변화, 뭐 탄소순환, 질소순환 이런 거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24동 307호에는 저희가 빙하에서 공기를 뽑아내서 온실가스 중에 중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빙하 시로 20g 정도를 챔버에 집어넣고 약 영하 35도에서 그 빙하를 기계적으로 부숩니다. 그러면 공기방울이 깨지면서 그 안에 이제 옛날 공기가 나오겠죠. 그 공기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을 이용해서 기체를 분리하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분리를 해서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뽑아내서요. 그 양을 이제 디텍터라 해서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 신호의 양을 가지고 저희가 이산화탄소 양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장비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1호는 질량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건 뭐냐면 같은 분자인데 질량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원소로 따지면 동위원소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
이제 원자량이 12인데 99%가 10이고 한 1% 정도가 13이 있어요. 그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측정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어디서 이 물질이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산화탄소를 해도 해양에서 온 거하고 육상에서 온 거하고 그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그래서 탄소 순환에 있어서 탄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쓰는 그 질량 분석기가 있는 랩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또 부대 시설이 필요해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장치, 뭐 메탄을 분리하는 장치, 산화이질소를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연구를 함으로 해서 온실가스의 거동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낼 수 있고요. 여기 냉동고는 저희가 빙하를 약 영하 22도 정도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빙하를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 코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잘라서 써야 돼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냉동고죠. 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옷을 더 입어야 되겠죠. 갈아입거나 두꺼운 옷으로, 양말도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부츠도 신어야 되고요. 따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설들이 여기는 있습니다.